시작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54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민진규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민진규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님 무려. 야, 이거 저기 국책기관인 것처럼 느껴지네요. 국책을 연구하고 계시긴 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국가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그 옆에는 복지과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예. 자, 여러분 복지과 소사이어티가 지금 급해. 후원 좀 해주십시오. 02-3272-2353, 02-3272-2353 한 달에 10,000원씩만 정기 후원해 주시면 도움이 크게 될 것 같다고. 지금 후원이 저 정권이 뺏긴 뒤에 좀 많이 빠지셔가지고 지금 본인의 사재를 털어서 상당 부분 사재를 털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 그럼 되겠습니까? 예. 복지과 소사이어티 후원 단일 방송으로는 시사 방송 제외하고 354회 방송은 새날에서 최장기 방송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도와주시고요. 자, 본방송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정치권 전반제 이야기. 국민의힘이 지금 혁신위원장을 임명했다. 근데 그거 이제 이게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전라도 출신 극우. 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바지 대표가 임명한 허수아비 위원장. 예. 개인적으로 이제 의료계에 계시니까 제가 사석에서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참 좋은 분이신데 저런 일을 맡으셔가지고 본인도 좀 고생을 할 것 같고 또 앞서 방송에서 이경 대변인은 축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 방송에서도 그것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네. 이미지만 차용하고 혁신하는 척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 왜냐하면요, 국민의힘을 진짜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죠. 뭐 부인과 자녀만 빼놓고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요. 진짜 국민의힘이 혁신하면요, 김건희 구속시키면 돼요. 예. 진짜로. 그럼 지지율 올라가지. 예. 술자리에서 입 바른 소리는 할 수 있지만은 정작 그 일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그 조율을 해가면서 또 그 당원들의 동의를 받아가면서 혁신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아마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지를 좀 쓰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그 인요한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대략 뭐 인간적으로 좋다면서요? 예, 일단 그 순천에서 그 오랫동안 자랐고 또 이 호남 말씨도 아주 걸쭉하게 잘 쓰시고 또 집안이 할아버지 때부터 한국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열심히 하셨고 특히 제가 이제 알게 된 것은 유진베일 재단을 통해서 북한에 의료 지원할 때 그때 형님하고 같이 해서 존 린턴, 스티브 린턴 두 형제가 먼저 왔다 갔다를 했고 두 분 모두 이제 그 부인들은 한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 미국 국적을 가진 저희가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족이 갔으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가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북한에 의료 지원을 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제가 참 감동도 받았고 또 그 도움도 많이 받았고 했는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서 정치적 성향은 완전히 극우 보수로 이렇게 전향을 해버리셔가지고 사석에서 술자리에서도 뭐 아주 저 험한 말로 비판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냥 그 임상 의사니까 그냥 저 정치 안 할 거니까 저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박근혜 쪽에 그 갑자기 뭐 그 비대위원으로 참여하시고 뭐 이렇게 한 걸 인수위원회 부위원장도 했죠. 예, 보고서 아이고 저분이 진짜 정치를 하시려나 뭐 이 걱정이 들었는데 저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개인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혁신위원장 되기 전에는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지금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람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 사실 그렇죠. 뭐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노 대통령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한나라당 하냐고. 왜냐하면 이게 혁신이 안 된 상태에서 정말 국민 기만하고 지금 윤석열은 완전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국민의힘보다 더 국은 게 윤석열이잖아요. 네. 이 현실을 외면한 채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좋은 의사, 뭐 호남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결국 혁신 못하고 끝난다.
여기 전 재산 건다는 얘기까지 제가 했어요. 아마 의대정원 학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든지 공공의원 궁금하네, 학대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걸 하면 재미난 답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의사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의사를 늘리면 뭐하냐.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아이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의사를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건데 사실은 논리가 그런 거죠.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정치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자 이제 광주 서구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전국의 지역구가 한 250개 정도 지역구가 있잖아요. 예. 예.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동작갑이에요. 예. 서울 동작갑. 그리고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지역구가 광주 서구 갑이에요. 예. 왜냐? 우리 가족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에요. 예. 말하자면 광주 서구 갑은 우리 안동고시 집성촌이야. 아, 굳이 말하자면 많이 살아요, 친척들이. 우리 뭐 형님이나 어머니 빼고도. 그래서 지난주에 원래는 홍영표 지역구로 가기로 했는데 예. 여러 사정들이 홍영표 지역구를 먼저 못 가는 사정이어서 예.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광주광역시 서구는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뭐 저보다는 우리 푸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잘 몰라요. 잘 모릅니까? 제가 예. 서울에 더 오래 살았어. 거기 가면 지리를 하나도 몰라 이제는. 예.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네. 뭐 상무지구 또 풍암 금호지구 같이 이 신도시들이 새로 핵심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인데 여기 시청사가 입주하면서 광주 행정의 중심 도시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 저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 하면 그 근처 정도로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구는 인구가 한 28만 7천 명인데 여기에 갑은 송갑석 의원, 어른 양양자 의원이 있는 곳이고요. 그 동네 이름이 이제 양동 서구 양동의 양삼동, 농성 1동, 농성 2동, 관천동, 유덕동, 지평동, 상무 1동, 화정 1동, 화정 2동 같은 10개 동이 관할 구역인데 쉽게 말해서 광주에서 상무대로 옛날 상무지구라고 했던 대로 북부 지역에 속하는 곳이고 아마 5.18 관련된 기록을 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기아 자동차 있고 유스케어 있고 하는 이런 쪽에 있으니까 아마 꼭 광주에 계신 분 아니더라도 광주를 들려가든지 지나가셨던 분들은 이 지역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19대 총선부터는 이제 서구 동천동이 추가되면서 11개 동이 이 광주 서구 갑이 되었고요. 이 광주 지역의 행정의 중심 도시, 그리고 좀 오래된 도시이면서 신도시도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그래도 고향을 뭐 많이 모른다고는 해도 원래 있던 여기 말씀드리면 양동, 양삼동, 농성 1, 2동,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 여기 화정 1동, 1, 2동 이런 데까지는 원래 있던 곳이고 예. 광주에 상무대가 있었잖아요. 예. 군부대, 장교들 교육받던 곳. 예. 그 상무대가 이전하면서 넓은 공간이 생겼죠. 예. 거기다가 상무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예. 시청도 옮겨오고 하면서 상무지구가 예를 들면 옛날에는 동구에 이 금남로, 충장로에 있던 그 중심지가 예. 상무지구로 상당히 옮겨가면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방 사람들은 아는 표현이잖아요. 시내가 된 거예요. 상무지구가 중심 번화가가 된 거죠. 예. 근데 그게 서구가 이제 그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저도 얼마 전에 다른 일로 출장 갔다가 이쪽 근처로 지나가야 되는데 좀 오랜만에 갔거든요. 야, 이렇게 많이 바뀌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개발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아주 신도시다 보니까 깨끗하고 쾌적하고 이렇게 해서 참 살기 좋은 곳인데 여기는 총선 결과 자체가 한 번도 민주당이 아닌 적이 없었는데 이제 민주당 계열이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곳이고요. 이 대구 경북 지역과 비슷한 이 광주 전남 지역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17대에서는 열린우리당 소속의 염동연 의원이 당선되었고요. 18대에서는 통합민주당 출신의 조영태 의원이 당선되었고 19대에서는 민주통합당 출신의 박혜자 의원이 당선되었고 20대 때 이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당선됐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이 송갑석
의원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송기석, 송갑석 이름은 비슷하지만은 인척관계나 이런 건 아닌 것으로. 네, 같은 송씨라고 하더라고요. 예. 같은 송씨인데 학렬로 이름을 짓다 보니 예. 송기석, 송갑석이 당선되는 그 묘한 인연이죠. 사실 알고 보면. 예. 별로 둘 사이 친하진 않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그 보신 대로 열린우리당 또 통합민주당 또 민주통합당 또 국민의당 또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계속해서 당은 바뀌지만은 민주당 계열들이 당선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송기석이요. 나중에 윤석열 선거대책본부장도 해요. 예. 그러니까 저쪽으로 완전 넘어간 사람이에요. 예. 그 송갑석이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는데 그 송갑석은 어떤 사람이냐?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일단 그 전대협 4기 의장이다. 요 한마디로 대강 정체성이 좀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기 뭐 2기 이렇게 누군지 여러분 대강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3기 4기로 내려오면서 조금씩 그 투쟁성이나 선명성이 희석되기 시작하는데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그 4대 전대협 의장을 역임한 학생운동권 출신이고요. 그 이분이 이제 2000년 16대부터 광주 남구에 무소속 출마해가지고 3위로 낙선했고 19대에서는 서구갑에 무소속 출마해서 4위로 낙선했고 20대에서는 그 더불어민주당 출마로 2위로 낙선했는데 그때 이제 1위 했던 송기석 후보가 재보궐선거 이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중간에 치러진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다시 2위 했던 그 송갑석 후보가 이제 1위가 되는 그래서 당선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고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고 또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고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호남 출신의 전대협 출신의 큰 맥을 이어가는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좀 이상하게 바뀌는 그런 행태를 여러분 보면서 좀 당황한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이제 강 의원과의 그 예. 교묘하게 겹치는 지점도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전대협 1기 의장 이인영입니다. 예. 2기 의장이 오영식이에요. 3기 의장이 임종석, 4기 의장이 송갑석, 예. 5기 의장이 김종식, 6기 의장이 태재준 이렇게 가거든요. 나중에 이제 한총련으로 바뀌죠. 예. 이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강 의원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고 어쨌건 사실은 송갑석이라는 이름이 처음 돌출했을 때 호남에서 기대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서 화이팅하고 잘 싸울 거다라고 했는데 송갑석은 자기 가치를 자기 스스로 깎아먹은 사람 중에 하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기자회견에 나온 적 없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호남 몫으로 최고위원을 줬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또 사퇴시킬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민주당 내에서 또는 지역에서 평판이 안 좋은 사람. 그래서 옛날에 본인이 전남대 총학생회장이나 이 전대협 의장을 했던 그 모든 공을 다 까먹은 사람. 예. 그렇게 지금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당선될 수 있었던 그 과정이 좀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는데 뭐 저도 오래돼 갖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자료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2016년 이제 4월 13일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 국민의당한테 광주광역시에서는 그 8대 0으로 완전 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시에 한석도 의석을 갖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그다음에 호남계와 안철수계 사이의 내분으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찢어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으로 겪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광주나 전남에 있는 저희 지인들도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내가 지금은 음당 소속이니까 물어보기가 좀 곤란한 그런 정도까지 뭐 굉장히 좀 파란만장한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호남 출신 우대하기 위해서 영광 출신인 이낙연 의원을 이제 그 국무총리로 앉혔고 법무부 장관에는 박상기 이분은 이제 무안군 출신입니다. 또 검찰청장에는 문무일
이분도 광주 광역시 출신인데 하여튼 호남 출신을 등용하면서 이제 호남 깨안기를 나섰고 그러면서 이제 호남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에 기울게 되는데 그 와중에 그 더불어민주당으로 그 나왔다가 처음엔 떨어졌지만은 그다음 그 재보궐 선거에서 이분이 당선될 수 있던 그런 그 어떤 정치적인 그 호남 지역에 있는 민주당의 변화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그런 그 등으로 그렇죠. 보시면 될 예.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국민의당이 돌출했을 때는 지역 감정 이용해서 예. 그 사람들이 그 호남 기반으로 해갖고 한 40석 얻잖아요, 대략. 그 과정에서 이제 호남 사람들이 민주당 정신 차려라. 그렇게 무능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채찍을 들었다라고 하는 예. 분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선거 합석은 21대 때 보궐로 20대 때 들어왔지만 예. 여기에 득표율이 무조건 보니까 83.6%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 호남 지역에는 경선이 곧 당선인 이런 곳이다 보니까 뭐 이런 득표율이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닌데 어쨌든 1대1 매치에서 민주평화당 김명진 후보와의 득표율이 이 송갑석 후보가 83.46% 또 그 김명진 후보는 민주평화당인데 16.53% 해가지고 5배 넘는 득표로 당선되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뭐 특정인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호남의 민심이 반영된 것이고 이 득표율 차이가 5만 표나 됐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마 이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지지로 잘못 이해하면서 좀 엇나가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또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원래 그런 거죠. 뭐 내가 잘나 당선됐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고요. 예. 거기 누구나 가도 당선돼요. 바람만 타면은. 문제는 그것 때문에 현실이 안주해가지고 의정활동 개판으로 하는 게 문제지. 예. 자, 그러면 지금 출마 예상자들 한번 볼까요? 예, 내년 4월에 일단 본인 또 삼선 도전 의사를 표명을 한 상태고요. 그 재보궐 선거해서 반하고 그다음에 21대를 했으니까 이제 이번에 되면 3선입니다. 호남 3선에면 이제 중진이 되니까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지금 당내 경선 통과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져서 이 새로운 변수가 돼 있고요. 그 또 송기석 그 전 의원도 지난번에 이제 선거법 위반이 본인이 잘못한 위반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나오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제 정계 은퇴에 준하는 그런 쪽으로 활동을 접어버리고 변호사 활동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우리 새날에서 패널로도 출연하시는 강유현 민주당 당대표 특보가 지금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요. 뭐 이분은 우리 방송에서는 저하고 같이 겹치지 않아서 제가 못 봤지만은 광산구의 민영배 그 의원이 구청장을 할 때 제가 광산구에 자문하러 많이 내려갔는데 그때 그 광산 나눔 문화재단을 그 운영하는 그런 대표도 하셨고 더불어락 노인복지관 이런 것도 해가지고 굉장히 그 노인들을 좀 자랑스럽게 많은 일도 하시는 이런 것들을 봤고요. 특히 지역에 다니면서 광주도 조금만 벗어나면 굉장히 좀 농촌 지역이라서 상황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트럭을 그 운행을 해서 그 트럭에서 이 어르신들이 장 보러 가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물품을 대행 구매해 준다든지 이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하는 걸 보면서 야, 참 젊은 분이 대단하구나. 저런 분이 직접 선거에 나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저도 이제 가졌었는데, 이분이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있을 때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원장을 맡아서, 그 일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는 출마 선언도 하시고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출판 기념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현재로서는 아마 당내 경선에서는 좀 가장 유리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젊고 한청년 의장 출신이고 지역에서 사실 활동을 오래 해가지고 신망도가 굉장히 높은데 지난 총선 때 이제 그 좀 황당한 일로 그 중간에 사퇴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 때 학생 때부터 쫓아다니던 분이 이제 미투라고 선언을 해가지고 사실 근거도 좀 불명확한데 그것 때문에 중도에서 그 당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억울하게 좀 사퇴를 해서 그걸 지켜본 주변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번에 꼭 나가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그런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의원 특보는 이제
그 강의원 TV 가시면요. 예. 이번에 출판 기념회 본인이 한 강연이 있어요. 나 그거 듣고 감동 먹었어요. 네. 그래 나는 일개 국회의원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라 앞에 계시는 강기정 시장 잘하신 뒤에 내가 결국 광주를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비전을 제시하는데 와, 그 연설도 되게 잘하는데요. 예. 이게 보면 또 고등학교 후배잖아요, 제가. 예. 아, 그렇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때 학생 운동하다가 제적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맞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일찍 때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검정고시 통해서 대학을 들어가는데 송갑석과 이상하게 병행 이론이 있어요. 예. 전남대 총학생회장 하죠. 음. 전대협 사기 의장이 송갑석이잖아요. 예. 한총련 사기 의장이 맞아요. 지금 강의원이에요. 예. 더군다나 우리 학교 바로 옆에 화정동에 음. 광덕고 출신이 송갑석이고 예. 소석고 출신이 강의원이에요. 음. 그러니까 묘하게 막 겹쳐 막 이상하게 그 지역구 막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 화정 1동 2동 뭐 그 예. 지역구로 연결이 돼 있는데 아무튼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 강의원이 갖고 있는 컨텐츠가요 송갑석과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예. 같은 운동권이었는데 굉장히 갈고 다듬어서 컨텐츠가 완전 엄청나게 충만해 있더만요. 예. 자랑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다. 예. 그래서 뭐 다들 일단 배지만 달면 쭉 나가서 그 결국 광주시장 정도는 충분히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다들 가질 정도로 그렇고 무슨 일 맡겨도 아주 구체적이고 실무적으로 잘하는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서 뭐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주변 분들이 아, 이름 또 위원인데 벌써 뭐 어는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네. 굉장히 지지도가 높은 걸 제가 봤습니다. 이분의 아젠다 중에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기본사회. 예. 강의원이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 다음에 오리지널티가 있는 게 기본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를 큰 그림을 놓고 미래를 바꿀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아, 나 총학생회장 출신인데 최고위원이나 좀 하면은 거들먹거리면서 제가 뭐 제가 충격 먹은 것 중에 하나가 뭐 사석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디다. 이렇게 잠깐 식사하고 있는데 제 옆에 앉으신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송갑석이었는데 쌍욕을 하는 걸 내가. 그러니까 그 노력하지 않는 자, 왜 노력하지 않는지 이따가 뒤에 공약 분석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또 송갑석 강의원회에 예. 또 누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떨어졌던 김명진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 또 이제 언급은 되고 있고요. 그 18년 서구갑 재복 선거하고 20년 21대 총선에서 낙선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꼭 그 리턴 매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19대에서 당선됐던 박혜자 전 의원도 재출마설 나오고 조인철 그 전 광주시 그 문화경제부시장 또 이름이 언급되고 있고 그 이분 또 이제 그 저 정통 관련 출신으로 청와대 행정관하고 총리실 기획조정과장,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과장 이렇게 좀 예산 관련된 요직을 하시던 분인데 아마 지역 분위기로는 공무원 출신보다는 이제 이런 투쟁성이 보장된 정치인 출신이 좀 유력하지 않겠나 싶어서 당내 경선이 가장 치열한 곳 중에 하나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 평행 이론의 당사자들 간의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국민의당 지금 있나요? 없잖아요. 국민의당 뭐 이런 부류 차마 국민의힘 못 들어간 사람들 또는 예. 국민의힘 이 사람들은 사실 거론할 여지가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정도 느낌이고 아, 여기 그래도 이제 그 후보를 내야지 그 득표를 어느 정도 해서 이 비례대표에 그렇죠.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윤종록 그 소갑 당협위원장이 아마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그보다 좀 더 중요한 변수가 진보 정당들입니다. 박영민 정의당 소갑위원장이 아마 그 출마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진보당도 이쪽은 꽤 세가 강하기 때문에 강승철 진보당 소갑 지역위원장도 출마가 예상되어서 이 두 분이 이제 일정 정도를 가져가는데 결국 경선에서 누가 민주당 후보가 됐냐가 그 결판나는 그런 행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여론조사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네. 있는데 강 의원이 첫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선전을 했어요. 네. 송갑석 턱 밑까지 치고 올라가는. 예. 그 지역에서는 되게 알려져 있다는 뜻이죠. 예. 실제로 지금 광주는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광산을의 민영배 지역은 다 바꿔야 된다 할 정도로 예. 광주 시민들이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예. 현재로서는. 왜 못 싸우냐.
실제로 말하자면 민영배 등을 제외하고 나면요. 민영배는 지금 광산구청장 하면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어마어마하게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인데 예. 잘 싸워. 이런 사람 원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딱 제가 봤을 때는 강 의원은 실력도 있는데 잘 싸우는 사람이 될 예. 가능성이 높죠. 어떻게 유유상종한다고 좀 비슷한 성향의 분들끼리 그렇게 서로 같이 일하고 같이 모이게 되는 게 있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민영배 의원이 굉장히 아끼고 키워놓은 후배 중에 한 분이고 또 실제로 민영배 의원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현장에서 많이 이뤘기 때문에 뭐 해당 지역에서는 전설 같은 그런 분을 예. 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략적인 소개였고요. 네. 자, 송갑석 의정 활동이나 지역 활동은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송갑석 일단 20대, 21대가 있잖아요. 예. 20대 때는 이제 보궐선거로 들어갔고 예.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소장님 좀. 예.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59건을 대표 발의했는데 가결 3건, 철회 2건, 뭐 다른 대안 반영 폐기, 임기 만료 폐기 뭐 이런 거 다 해서 뭐 그런 사항이고 실제 가결된 거는 3건으로 전체 5.1%밖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5.1%. 예. 일단 기간이 짧았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 보면은 한 60여 건이면은 나름대로 발의는 상당히 했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자, 같습니다. 21대로 한번 가볼까요? 예, 21대 대표 법안 제출한 것은 총 97건입니다. 20대보다는 좀 많이 늘어났고요. 원안 가결된 게 3건, 수정 가결된 게 9건, 철회 1건, 폐기 1건, 대안 반영 폐기 23건, 계류 60건. 그래서 실제 가결된 거는 12건으로 12.4%만 가결됐습니다. 그래도 요 가결률이 다른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낮다고 보긴 좀 어려운 그런 예, 느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공약에서 내세운 법안들을 가결했는 건지 또 전혀 다른 건지 뭐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나중에 조금 더 보시면은 그 비율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많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이 전 국회의원 때 20대 때 해왔던 법안을 문구 몇 개 바꿔서 가결시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예.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대부분 수정안들이 예,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안 품앗이를 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름 올려주고 또 도장 찍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 가결률을 높이고 이렇게 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앞서 다룬 분들이 원체 너무 안 한 분들만 다뤘기 때문에 요 12%만 해도 그래도 꽤 상대적으로 높지 않느냐라고 그전 생각하는데 뭐 박용진, 이원우 뭐 예. 이런 지역구보다는 그래도 좀 낫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열심히 하는 의원들하고 비교를 아직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 12%면 좀 잘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 그런 건 아니고 의정 활동이 굉장히 저조한데 문제는 자기가 공약한 것을 얼마나 지키느냐. 소위 말해서 얹혀가고 묻어가고 이런 거 말고 자기 사업은 얼마나 했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다음 주는 윤영찬입니다. 예. 그 다음 주에는 김종민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고 있는데 예. 일단 궁금한데 자 그러면 공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21대 공약. 예,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자료에 따르면은 송갑석 의원이 제시한 공약은 23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저희가 선거 공문부를 가지고 좀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28개로 5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치 공약이 9개, 경제가 8개, 사회가 7개, 문화 1건, 과학기술 3건으로 정치 공약이 전체 32.1%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 경제, 사회, 문화, 뭐 과학기술 나름 골고루 빠지지 않고 전체 공약은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8개 공약.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뒤에 내용 보면요 충격적이에요. 예. 그 이야기는 이따가 따로 할게요. 충격적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주요 공약에 대해서. 예, 정치 공약이 이제 뭐 군 공항 조속 이전 이런 것들이 정치 공약으로 분류한 게 옳느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지역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현안 사안이고 또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맞기 때문에 뭐 지역 개발 공약 이런 거보다는 정치 공약으로 한 게 옳고요. 그다음에 33억 5천만 원이었던 예산을 82억으로 증액하겠다 이런 공약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5.18 40주년 기념 사업을 그 유치해서 옛 전남도청 보건 사업 같은 것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로 대부분의 정치 공약은 5.18 관련된 공약들입니다. 그런데 뭐 그 안에는 5.18 계엄군 국가 유공자 취소, 계엄군들을 국가 유공자를 하는 것들은 이제 취소하겠다. 그리고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배제 관련된 그 법안을 발의하겠다. 또 기념재단 5.18 기념재단 법제화를 위한 법률을 그 발의하겠다. 또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 통과시키겠다. 5.18 광주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하겠다. 5.18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쪽으로 대부분 5.18 관련 공약들인데 예전에 우리 새날에서 나와서 4.3 항쟁과 관련된 공약을 얼마나 어떻게 실천했는지 이야기했던 오영훈 의원이 제가 참 이걸 보면서 생각나는데요. 이분은 가는 데마다 이걸 주장하고 또 열심히 설득하고 다녀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옛날에 오영훈하고 다르네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헌신적으로 했는데 이 송갑석 의원은 이렇게 5.18 관련된 법안들을 엄청나게 많이 언급하고 이것으로 당선됐는데 발의도 안 한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아, 그게 함정이네. 그래서 광주에서 5.18을 언급했으면 그래도 좀 진정성을 보이는 게 그 예의가 아니고 또 이 당사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질러서 표는 얻어놓고는 아무것도 안 해버려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좀 그 뭐랄까 왜 이럴까라는 의심을 넘어서 황당하다라는 그러니까 느낌을 진짜 정치 공약의 주요 공약 보면 대부분 다 5.18 관련된 공약이네요. 예. 군 공항하고 강조행 일자리법 2개 빼면은 다 예, 7개가 야. 5.18 관련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노력을 했다면 거기에 막 전념해가지고 발의를 못했을 수 있지만 공청회 들고 한 노력을 했다면 그래도 평가할 만한데 공약만 걸어놓고 아예 안 했다면 그거는 탄핵돼야 되는 거죠. 지역민 입장에서. 예. 그래서 뭐 그러고 뭐 앞전 시간도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발의를 공약으로 내건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발의를 해놓고 임기 이제 다 끝나가는 지금까지 발의도 안 하는 것은 이럴 거면 저 공약 말라 했어 이런 안타까움도 들고요. 좀 황당하다라는 게 아마 대체적인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 스타일인 것 같아 이게. 예. 무슨 발의가 공약이 될 수 있냐고 통과도 아니고. 예를 들면 임기 내에 통과시키겠다. 통과 안 됐으면 공약 못 지킨 거고. 예. 근데 발의라고 해놓고 발의도 안 했다면 이건 국민 기만하는 거죠 지금. 이런 사람을 다시 뽑아준다면 서구 국민들의 자존심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회공약도 조금 이게 내용은 좋은데 황당한 게 감염병 등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광주 보건소에서 굉장히 잘해가지고 광주 보건국장을 하시다가 질병관리청에 고위직으로 올라오신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아주 성공적으로 광주가 역학조사라든지 그 코로나19 관리를 잘한 곳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잘한 분들이 수두룩한 이곳에서 어떻게 감염병 등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다라는 이런 황당한 흐리멍덩한 이런 아니 걸 진짜 했는지. 기존에 고생한 사람들은 진짜 이거 화나겠어요 이게. 예. 그리고 재난 없는 안심도시를 추진하겠다 했는데 여기서 그 현대 그 산업개발의 그 공사를 중에 무너져 버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 바로 옆에요. 예. 그 다음에 건강 마일리지를 도입해서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겠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안심 AI 서비스를 도입하겠다. 또 시민이 주인되는 친환경 관주천을 조성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회의원 공약보다는 구청장 공약이 더 맞는데 뭐 알뜰전기 아파트를 도입하겠다. 이런 것도 이름은 알뜰전기 아파트인데 그럼 이게 심야 전력을 쓰겠다는 것인지 뭐 구체적인 또 옥상에다가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는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얼마나 하겠다는 건지 그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공약들이고. 이것도 재밌네요. 광천터미널 사거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그 전에는 안전하지 않았나 보죠. 예. 이게 무슨 공약이에요? 터미널 깨끗하게 리모델링하고 아주 멋지게 잘 조성된 건 아실 거고 네. 또 그 앞에 굉장히 도로가 넓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더 바꾸겠다는 것인지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의 이름을 그 하나 언급해 주는 것으로 표는 용도로 쓴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문화교육경학은 상무 복합 문화 커뮤니티 타운 조기 건립. 야, 이렇게 쓰는구나. 공약을 이렇게 넣는구나 아주. 예. 이게 적폐 중에 적폐지. 이재명처럼 하면 된다니까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면. 상무 복합 문화 커뮤니티 타운 조기 건립. 이게 됐어요? 되지는 않은 거죠. 그래도 뭐 예정보다 예를 들어 하루라도 빨리 땡기면은 또 공약이 달성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게 국회의원들이 내기 좋은 공약들 중에 하나입니다. 야. 과학기술 공약, 규제 프리존, 규제 샌드박스 추진으로 AI 산업 촉진. 아, 이거 정말 막연한 공약들이 엄청 많네요. 예. 특히 광주가 이제 다른 산업 기반이 많이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래도 기아 자동차도 있고 저 옛날부터 이제 공장이 좀 있던 곳이고 또 새로운 벤처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좀 들어서고 있는 곳인데 뭐 저 청년 광주 원법을 그 만들어서 두뇌 광주를 추진하겠다. 또 친환경 공기 산업을 육성하겠다. 민간 주도의 AI 스타트업 및 특화 벤처 기업 창업을 지원해 주겠다. 그 AI 미래 신기술 중심의 청년 창업가 육성 그 후속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좋은 내용들은 다 언급해 놨는데 이걸 과연 광주 서구에서 할 수 있을지 관련 인프라가 얼마나 있는지 또 이것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 뒤져봐도 찾기가 어려웠고요. 광주형 일자리 여러분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굉장히 노력해서 만들었던 거지 않습니까? 어려운 와중에서도 노사정 그 협의를 통해 갖고 만들어서 그 차량도 지금 저 타고 다니고 이 퇴직하고 나서 일부러 그 차량을 본인이 그 구입해 갖고 운전하고 이렇게까지 보여주는 애정을 보여주는데 이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겠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 공약은 그려놨는데 뭘 저 노력을 했다라는 증거는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야, 진짜 이분은 정말 미치겠네. 공약을 보면요 한숨이 절로 나와요. 이게 네. 공약일까? 야, 한전 빅데이터 센터 광주 이전 추진은 뭐 어떻게 됐어요? 이 부분도 전혀 실적이 없고 그 한전에서 다른 지역에 그 이미 빅데이터를 2021년도에 설치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광주로 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고 규제 프리존 샌드박스 추진으로 AI 산업 촉진, 뭐 조기 건립, 알뜰 전기 아파트 도입. 야, 현실성은 없고 위에다가 쉽게 표현하면 정치 행정 공약에 5.18만 잔뜩 걸어놓고 막상은 관련된 법 발의조차 안 하고 최악이네요 진짜. 그 부분을 이제 우리 달성 가능성하고 보시면은 그 5.18 관련 공약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1대 공약 전체 평가는 어떻게 나왔죠?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달성 가능성도 하고 그 적절성 부분은 지역의 일정 부분 좀 내용이 맞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뭐 중을 줬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발전하고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사실상 하고요. 제가 저번에 말 부탁드렸죠. 미안한 마음에 주시 하나씩 중을 주는 그런 예. 어. 앞으로는 더 냉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다 하를 주기가 미안해서 예.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중 예. 주시는 거잖아요. 뭐 국회의원들도 체면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뭐 이 저 상중하와 상관없이 그야말로 평가 자체가 황당하다. 뭐 그 부분은 또 시청자들이 또 일찍이 또 내용 들으시면 다 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총평이 이거예요. 이럴 예. 거면 왜 공약을 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 예. 이럴 거면 왜 공약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 이게 총평이에요. 예. 성갑석 공약은.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잔뜩 좋은 말만 적어놓고는 발의조차 안 했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막 뭐 쳐다보시 했다 이런 정도로밖에는 제가 해석이 자 안 그러면 되더라고요. 공약 일단 달성 가능성부터 한번 볼게요. 예. 예,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청년 강주 지원법이라든지 뭐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취소라든지 5.18 기념재단 법제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발의조차 하지 않았고요.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부분은 일단 발의는 했지만은 계류 중이라서 본인이 공약한 통과하고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달성 못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제시한 모든 법률들이 하나도 달성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5.18이 뭐 강의원의 표현에 의하면 도시 이름 뒤에 정신이 붙는 도시는 전 세계 유일하대요. 예, 광주 정신. 맞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정신에 지금도 끊임없이 구구들은 5.18을 폄훼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광주 정신의 몫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자가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욕먹을만 하죠. 이건 사실은. 전두환 사망했을 때 그 어쨌든 대통령 출신이고 해서 국립묘지에 안장하자고 했을 때 그 반대 여론이 얼마나 높았었습니까? 이럴 때 이런 법안 하나 딱 내놓으면 그 뭐 설령 통과가 안 되더라도 굉장히 힘을 받아서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아예 그 당사자가 본인이 공약한 이 법안을 발의도 안 했다는 것은 참 의심스러울 네. 정도이고 어떻게 전대부장 출신이고 광주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걸 무슨 돈 받았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좀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끼리끼리 친목에만 열중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예. 때는. 자, 그러면 어떤 달성 가능성에서는 예, 하나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적절성을 한번 볼게요. 공약의 적절성. 예, 공약 적절성을 보면은 스마트 제조 벤처 기업을 유치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은 스마트 융복합 핵심 클러스터를 조성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지역 인프라 자체가 아직 부족해서 사실상 제대로 달성은 하진 못했고요. 알뜰 전기 아파트 부분도 뭐 스마트 계량기를 도입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미시적인 부분들이고 전체 아파트의 몇 % 비중까지 할 것인지 어디에 할 것인지 이런 내용도 없어가지고 구체성이 없군요. 예, 구체성이 또 없었고 또 전기요금이라는 것 자체가 한전에서 결정하고 지금 한전이 또 막대한 적자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국회의원이 요구한다 해서 그 이 지역만 좀 전기요금 깎아주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상구 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에서 당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강주나 서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질병관리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상은 지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지만은 공약으로서는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근데 같습니다. 여기서 중을 주신 이유가 그래도 뭐예요? 중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근거 없으면 좀 하네요. 스마트 제조 벤처 기업을 어. 유치한다는 것은 서구가 지금 그 배드타운이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조금 공약으로는 적절하다. 예, 그렇습니다. 지키지 못했지만 적절하다.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알뜰 전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제 서울에 노원구 가면 김성환 전 정책위원장이 노원구청장 할 때 그 모델들을 몇 개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안에서 계단을 이동한다든지 또 곳곳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전기를 굉장히 적게 쓰면서 생활하고 건강도 돌볼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이 박원순 시장 살아계실 때 이런 것들을 전 서울시로 확산하겠다 이런 그 공약을 또 내걸 정도로 아주 좋은 모델들 많이 만들었고 노원구 지나가다 보면 그 청계천 옆으로 있는 그 도로에 천정을 이 태양광 패널로 씌워가지고 그쪽 지역에서는 자체 발전되는 그 생산된 전기로 운영하는 이런 것들도 보셨을 건데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얼마든지 이런 그 시범 사업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이 서구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런 모델들을 만들고 또 여기는 새로운 아파트도 많고 하니까 그런 데다가 설치하기도 좋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어떻게 하겠다도 없고 얼마나 하겠다도 없고 얼마까지 하겠다도 없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도 없어서 이러면 어디서 알뜰 전기 아파트 했는데 그러면 뭐 알뜰 전기를 몇 프로로 줄이는 걸 알뜰 전기를 하겠다든지 그런 기준조차도 없으니까 아예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장이나 할 수 있는 공약도 많고 실제로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얼만큼 뛰어다니면서 뭘 유치하려고 노력했느냐도 안 보이고 네. 그리고 아마 송갑석 의원이 광주시당위원장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때 민주당 선거 쫄망했죠. 네. 예를 들면 뭐 정권 뺏긴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갖춰야 될 실력 중에 하나는 역시 법 만드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야당이 됐으면 더군다나 광주 출신 야당 국회의원 같으면
강력하게 싸워야 되는데 이재명과 싸우는 뭐 이런 느낌 때문에 오히려 더 미움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측정 가능성 한번 볼게요. 예, 한전 빅데이터 센터를 강주 이전을 추진하겠다. 군 공항을 조속하게 이전 추진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한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 빅데이터 센터는 한전 서초 아트 센터에 한 곳이 있던 것을 2021년도에 나주, 대전, 대구 세 곳이 이미 추가했기 때문에 아이고. 강주로 올 가능성은 없고요. 군 공항도 지금 10년째 지지부진한 상태고 한평하고 무안이 지금 계속 경쟁하고 있지만은 뭐 전문가들은 무안에 가는 게 적절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그 무안 군 공항이 오기 때문에 소음 문제 때문에 무안 군민들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조속하게 추진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측정 가능성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정이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죠. 이 기준으로 국회의원들 공약을 보면 실제로 구체적이어야 되고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아마 지금 민진규 소장님 성격에 이게 추진되는 회의 하나만 열려도 상 주실 분이야 이게. 안 그래요? 그렇죠. 점수를 주려고 찾아서 고생하시는 분인데 아, 네. 특히 이제 앞서 언급하시던 광천터미널 사거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공약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좋은 나라 만들기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의 그 공약이어서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뭘 어떻게 바꾸겠다라든지 뭘 더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 자, 그러면 공약의 운영성으로 가겠습니다. 운영성. 예. 실제로 이제 이 공약을 가지고 행정 조직을 동원하고 공무원들이 이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얼마만큼의 역량과 조직체계를 갖췄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는 건데 예를 들면 인문계 학생이나 대학원 졸업 예정자 등을 위한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서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 공급을 하고 양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노동부가 엄청나게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8조 넘게 9조 원 가까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의 성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예,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사실상. 아이고. 인문계 학생들을 갑자기 뭐 단기간 재교육 시킨다고 해서 어떤 이공계 학생으로 전환할 수도 없고 또 대학원 졸업 예정자들도 자기 전공 분야가 다 있는데 그걸 또 인문학이 또 쓸데없는 학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을 지역계 확대를 위해서 재교육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뭐 광주 서구에 그런 것을 위한 무슨 센터를 만들든지 아니면 특별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든지 어떻게든 시도는 해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단 벤치마킹한 사례도 없고 뭘 했다는 내용도 없고 이것을 누구한테 시키겠다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좀 황당한 공약이 됐고 민간 주도의 AI 스타트업 및 지역 특화 벤처 창업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이 공무원도 이걸 하기 어려운데 민간 주도를 하겠다. 민간에 그럼 누가 하지? 어떻게 하지? 민간 부분은 이제 권한도 없고 행정할 권한도 없고 예산도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뭐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상. 그리고 이제 앞서 언급하실 대로 이 화정동 아파트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일어난 그 지역이 바로 송갑석 온 지역구고 그 지역의 공약이 재난과 재해가 없는 안심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어서 정말 그런 정도는 사실은 조금만 신경 쓰면 보좌관이 챙겨도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공무원들 눈 감아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된 건데 이런 공약 내걸었으면 그 10명이나 되는 보좌관이나 뭐 하다못해 인턴이라도 의원실 이름으로 공문 하나만 보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야, 근데 공약 자체도 재난 없는 안심 도시 추진. 환장하겠네. 물론 이게 송갑석만의 책임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예. 어찌됐건 지켜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합리성이요. 합리성은 프리존 규제 샌드박스 추진해서 AI 산업을 촉진하겠다 이런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에 AI 관련된 인재라든지 뭐 관련 기업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실질적으로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도 했고요. 뭐 친환경 공기 산업 같은 것도 상당히 생뚱맞은 그런 공약이죠. 이 지역에 친환경이 뭐 공기청정기를 만들겠다는 건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그냥 뭐 친환경 공기 산업이다 이런 얘기 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사실 말이 안 저거 맞는 것 애매하네요. 같고요. 본인도 모를 것 같은데요. 친환경 공기 산업이 뭔가요? 그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이제 이 앞으로 지구 온난화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거는 맞는데 광주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그 인력이나 인프라나 기술이 뭐가 있는지 의문이고요. 아마 이게 유망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냥 다른 데서 안 하니까 질러본 게 아닌가라고 지금. 미세먼지 많이 나오고 이랬을 예. 때 그 당시에 이제 이 공기 산업이라는 용어들을 좀 많이 썼습니다. 예, 여러 지역에서. 그래서 그냥 대책 없이 뭐 제시한 그런 공약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김대중 정부 때 그 광주에 광산업 단지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광주하고 광산업은 빛광자 같이 쓰는 것밖에 유사성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너무 여기 할 것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한번 찾아서 만들어 주자.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전국에 광통신망 깔고 또 우리나라 스마트폰 만들고 할 때 거기 렌즈를 이 광산업 중에 하나라고 이 광주에 유치를 하게 해서 곡면 렌즈가 아주 고가의 고부가치 산업입니다. 그런 것들을 광산업단지에서 만들게 하고 또 여기 지스터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주고 해서 지금 꽤 자리를 잘 잡고 있거든요. 그거는 좀 성공한 사례 예.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지역이 이제 첨단 지역이라 해가지고 예. 이 광산구에 있는데 광산구의 빛광차, 광주의 빛광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짜 광산업단지를 해서 여기 시작이 어떻게 됐든 간에 온 정성을 들이고 예산을 집중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좋은 내용인데 규제 프리존, 규제 샌드박스 이게 과연 지역에서 AI 산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사실 전혀 검증된 바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AI 산업은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사실 관계없고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인재가 아직까지 수도권에 다 몰려 있다 보니까 광주에서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산업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요. 공약이라는 게 누가 알아보지도 않겠지 싶어가지고 공약은 대충 걸어놓고 공약을 안 지키고 그러니까 정치 혐오만 생기는 거잖아요. 예. 내가 송갑석을 서구 갑에서 뽑아놨더니 야 약속한 거는 거의 대부분 지키려고 노력하더라. 그러면 박수 보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민주당 국회의원만 되면 사실상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때문에 공약은 그냥 베낀 듯이 안 뺏긴 듯이 5.18만 왕창 걸어놓고 실제로 나머지 실생활에 도움되는 거는 공약으로서도 성립이 안 되는 거, 측정도 안 되는 거, 합리적이지도 않은 거 막 걸어놓고 나는 의정활동했다. 그러면 또 서울 올라가서 국회에서 또 법은 잘 만들었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계속 국회의원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선거 앞두고 꼭 서구 유권자들은 아마 세금계산서 제출하듯이 의원님 그동안 의정활동 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고 좀 일벌백계 광주 시민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공약에 대해서는 준엄한 평가를 좀 해서 저도요. 이 투표로 반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가라는 게 제가 이 송갑석 의원에 대한 공약을 분석하면서 느꼈던 마음. 민주당에서 이제 공천 관련해서 이제 조직들이 생기잖아요. 네. 꼭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네. 공천 심사에 공약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하는 것도 꼭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의 능력의 차이도 많이 나고 또 그 당시 정치 상황에 따라서 차이도 날 수 있지만은 이 의전 활동 능력보다 발의를 약속해 놓고 아예 발의 시도조차 안 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신뢰성과 진정성의 문제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을 좀 내려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욕 먹어도 싸네요. 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네. 예. 오.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어서 딴 말을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딴짓 하느라고 의정 활동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역 발전도 그렇고 의정 활동도 그렇고 된통한 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게 제 느낌입니다. 해당행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윤영찬. 윤영찬 지역으로 갑니다. 아주 재미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세요. 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54회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